실제 이 D램 값은 현재 빅테크 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이나 이런 쪽의 AI 회사들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D램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자 형태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 같고, 웅달제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 약 20여 년간 일을 했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컨설팅, 강의, 연구개발 활동 등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D램 값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질문 주시던 10배 이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DDR5라고 그래서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D램 쪽에 대한 이야기이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기존의 DDR5라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신제품으로 내고 있는 반도체가 1년 전만 해도 딱 4불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40불 정도 됐거든요. 그게 이제 10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는 주로 이 B2B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지금 얘기하는 AI 인프라 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그러고 이제 PC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메모리, 소위 팹이죠. 팹은 한정돼 있는데 이익이 많이 되는 쪽, 소위 B2B 시장의 인프라용 AI 쪽에 관련된 메모리로 반도체가 다 쏠리다 보니까 소위 소비자 단위죠. B2C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애플의 핸드폰, 컴퓨터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D램의 생산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덩달아 PC나 태블릿 가격이 인상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새 삼성전자 새로 나온 S26 거기서도 보시면은 플러스 모델에 상관없이 512GB냐 1TB냐 가지고 4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만치 않게 가격이 됐는데, 그래서 외려 어떤 신문에 지난주가 나왔었어요. DDR4 쪽에 쓰이고 있는 PC용 D램의 가격이 좀 내려갔다 했는데, 그건 왜 내려갔냐? 그거는 갑자기 물량이 풀린 게 아니라 소비자가 위축되면서 내려갔다. 일시적인 내려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D램 값의 가장 상승폭은 이 서버용이라고 하는 AI 인프라 쪽의 싸움으로서 계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실제 이 D램 값은 현재 빅테크 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이나 이런 쪽의 AI 회사들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D램을 요청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소비량, 말하자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자 형태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 같고, 방송일 기준으로 지난주에도 4월 달에 D램 값이 지난달보다 50% 오를 것이다. 낸드 값은 70%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고정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영업 담당자들이 없어질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 사러 오니까. 예를 들어 빅테크 회사의 구매 이사들이 급하게 D램을 원하니까 소위 스팟 가격이라고 합니다. 10배가 아니라 15배 이렇게까지도 산다는 얘기가 많이 있을 정도로 해서 풍기인 거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생산 라인은 올해는 다 팔렸고 내년 하반기까지 대부분 다 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는 여전히 삼성전자 메모리나 그 메모리 시장 자체를 그 순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범용품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주가가 현재의 이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분 리포트 자체도 정말 엄청나게 그 넘어선 이익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메리츠증권에서 54조 원까지 아주 특이하게 예측했던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조대를 생각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엄청난 가격들은 스팟 가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원래 재고로 내놨던 D램까지 다 팔렸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생산량에도 없던 것이, 그러니까 재고로 비용이 되던 게 이익이 돼버리는 아주 독특한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57조 원이 상당히 높은 액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봤을 때도 1년 전 전체 이익이 43조 원이었고 지난 분기 때 영업이익이 20조 원인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300조 원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57조 원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한 150조 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150조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그렇다 본다면, 저는 여기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 하에 소위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퀀터티, 양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상태가 하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또 얘기할 HBM이라고 하는 쪽의 제품을 삼성이 잘 못 만들다가 작년 말부터 좀 나아졌고, 올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의 생산을 좀 늘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같은 생산량 안에 HBM을 가져가게 되면은 D램 단품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고 품귀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HBM은 수율이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도 생산량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D램은 또 품귀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 이게 메모리 회사가 4개 정도 있으면 이게 생산량이 4321 정도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말고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여기가 HBM을 D램의 한 절반 정도로 양산했었거든요. 근데 단품 D램이 더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절반 이상을 단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이 정도까지 나온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부가가치가 높다고 얘기하는 HBM 쪽에 힘을 더 주게 되면은 외려 단품 D램은 더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프라이스 때문에 있는 것이고, HBM이 만약 늘어날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HBM도 가장 비싸게 팔리고 D램도 단품 D램도 가장 비싸게 팔린 이런 걸 하게 된다면 300조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200조는 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은 퀀터티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갈 가능성만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300조 원까지 얘기하시는 증권사 분들의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가 예전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B2C 시장일 때나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B2C 시장이 아니라 B2B 시장이기 때문에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을 것이라고 정확히는 저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4분기 때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막 싸게 팔던 거 있죠. 그때 이제 엄청 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더 높았는데, 요게 1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인데, 요거까지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200조 원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도 분기당 57조 원 영업이익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4등이거든요. 이제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인데, 이걸 만약에 300조까지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일단은 200조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200조에도 되게 놀라셨거든요. 근데 지금 300조까지 증권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200에서 300조 원 사이지 않을까 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1나노 양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한 거하고 돈을 벌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아무리 삼성 출신이어도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쪽의 산업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나노, 2나노, 3나노 양산은 먼저 하는 건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3년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의 좀 어려운 반도체, 뭐 GA, FET이라고 하는 걸 양산을 선언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게 삼성전자는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 넘게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속 따라가서 지금의 경쟁력을 갖게 된 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2부 때 얘기 드리겠지만, 다양한 반도체 아니면 삼성전자 얘기하는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거든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강점을 생각은 맞는데, TSMC는 너무나도 먼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파운드리 매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점유율이 TSMC는 70%고요. 삼성전자는 6.8%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차이 나는 상황이라서 정조준했기보다는 TSMC의 꽉 찼을 때 그것의 풍선 효과를 받는 형태로서는 품질이 가능하다 정도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러니까 2022년인가는 2022년 정도에는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안 좋기 전에, 바로 전에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TSMC를 앞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는 이제 안 되는 것이고, 1나노 양산은 가능하다. 근데 그것의 품질과 고객의 신뢰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고, 근데 아예 길이 없는 거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2나노 같은 경우는 조금 수율이라고 하는 게 좀 잡힌 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테슬라가 TSMC 맡기려고 했는데 TSMC한테는 테슬라가 그렇게 중요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보시면 GPU 되게 비싸니까 많이 팔리죠. 그다음에 핸드폰도 잘 팔리잖아요. 테슬라는 자동차 아니면 로봇이거든요. 그럼 크기도 크고 그렇게까지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3등, 4등인 업체가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에 몰빵을 한 거죠, 상황은.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쪽에 만들고 있는 미국의 테일러 팹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두부로 해서 좀 TSMC가 하지 않는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위 한마디로 피지컬 AI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전력 반도체 좀 다르고 차량용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이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가게 되면은 TSMC를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형태 방향으로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서 양산은 가능하고 그것이 고객의 신뢰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올려야 될 승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의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우연히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금을 주겠다고 별로 생각 없이 양산 의사결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이닉스 사원이 막 1, 2억을 받고 2억 가까이 되고 막 과장 부장은 뭐 하여튼 막 5억이 넘는 이런 액수를 받는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저도 이제 삼성 출신의 친구들도 있고 걸로 이직한 사람들도 있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제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총 파업이 예정됐을 때 이걸 실제로 진행될 것인가 자체가 미지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엔지니어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아마도 대체 인력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장비의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라고 하는 일들은 협력사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떠나서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이미 몇 억씩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것을 안 받게 해서 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다른 기사들 좀 전형적인 기사가 나오던데 이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돈도 잘 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해외 사례를 비춰보게 되면은 뭐 마이크론 사례만 들어봐도요. 마이크론은 1년 중에서 가장 1년 중에 연봉이 자기 연봉이 한 20% 정도를 1년 중에 최저가에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가 엄청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의 반도체 기업들 다니는 선배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임직원과 같이 큰다는 그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지인도 마이크론 이직해 있는데 그분도 실제로 주식을 받으니까 자기 회사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 처우들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는 실제로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 거는 뭐 오해하지 마실 게 임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EX를 준다고 그래서 뭐 대단히 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우려를 경영진 얘기를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주이자 직장인이자 이런 게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생산 차질의 여부는 조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임직원 자체가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하지만 설비 유지 보수 쪽에 대한 일은 이미 약간의 외주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의 변수는 왜냐하면 일단 물건은 다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산 차질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익은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막 하시고 댓글도 남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대우를 좀 받아야 된다. 우연치 않은 SK 하이닉스의 임직원 약간의 보너스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막 술렁술렁하고 있거든요. 주식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들어가길 바라면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우주라고 하는 극한 조건에서 반도체가 통과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가 가장 큰 게 방사성이라고 이제 나왔죠. 테스트가 있다는 거는 결국 삼성의 패키지 기술이나 패키지 소재 같은 것이 얼만큼 안전한지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이 차폐라고도 하고 방사선 이런 거에서는 전자기력에 대한 어떤 간섭을 견디는 반도체의 품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우주 반도체에 대한 입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중요한 접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한 다음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 거죠. 그런 이유는 이제 전력을 태양광 받아가지고 하려는 것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성 같은 경우는 품질의 완벽한 가장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우주 건설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욕심을 드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HBM4가 가장 크게 HBM3E라고 하는 전 제품과 달라진 이유는 로직 다이라고 하는 다이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 맨 아래쪽에 메모리 반도체 말고 시스템 반도체 하나가 추가되게 된 겁니다.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되게 된 건데,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여기에서 이 맨 아래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로직 다이라고 하는 거는 TSMC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때 이때 승부를 건 거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단품이라고 하는 D램이라고 하는 걸 삼성전자가 D램의 10나노 6세대라고 하는 최신품을 썼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좀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 전세대 걸 썼거든요. 요 두 가지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에서 보셨고, 그다음에 1월, 2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로 나왔는데, 이 소위 대역폭이란 단어가 나왔고, 대역폭은 통상적으로 HBM4라고 하는 게 약간 숫자가 말씀드리면 D램이 손톱만원도 안 하거든요. 이만한 D램의 가운데에 이 데이터를 해주기 위한 통로를 우리가 TSV, IO라 그러는데, 이 IO가 2048개로 전 거보다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2배가 늘면서 이 IO 개수, 소위 신호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면서 요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로직 다이가 생긴 겁니다. 일단 그거가 있는 거고, 근데 선폭 하나가 삼성전자가 11.7, 제일 높은 거 13까지 됐다 그러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숫자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요것보다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2048 곱하기 11.7 나누기 8 정도 하게 되면은 HBM 요거 하나가 보통 2.8 테라바이트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지금 현재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GPU 하나 요만한 거에 HBM이 8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8 곱하기 8개죠. 그러면 이게 딱 숫자가 한 22 정도 넘게 나와요. 근데 22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GPU의 속도가 22TB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GPU가 하나의 자동차 엔진으로 보시고 2.8이라고 하는 HBM이 데이터 에너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깡통이 22가 나와도 얘가 22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HBM이 속도가 만약에 2.8이 아니라 2.2예요. 만약 2예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8이라서 16밖에 안 나와요. 맞으면 GPU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HBM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기존의 안정적인 수율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방어 전략을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이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에요. 지금 데이터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된 삼성전자는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2.8TB가 나오려고 치면은 적어도 11기가 BPS라는 숫자가 만족해야 돼요. 한 핀이. 뭐 이런 숫자 너무 어려우시니까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마디로 오버 스펙을 제시한 겁니다. 기존에 2년 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밀치고 엔비디아 승인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했냐? 동일하게 해도 오버 스펙을 제시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소위 서력을 33년 만에 1년 동안 지금 1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걸 서력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SK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보다는 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기술력으로 실제로 눌러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들으신 분께서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믿으시던데 실제로 이거는 기술적으로 누른 겁니다. 오버스펙 제시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리처럼 뭐 수율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좀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품 D램의 경쟁력도 회사마다 뭐 삼성전자가 조금 뒤져 있긴 하지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성 전략과 공격 전략을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율이 좀 낮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단품 D램을 앞서간 거, 하나 건너뛴 거, 로직 다이가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승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본딩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왜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 자체가 현재 일단 소개는 됐어요. 시제품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이미 나왔고, 물론 지금 SK하이닉스도 지난 기술 보다 보면은 어플라이드라고 하거나 베스라고 하는 소위 반도체
장비사 중에서 제일 좋은 장비사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서 얘기한 하이브리드 본딩의 연구개발 장비 사갖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왜 어려웠냐면 기존에는 이제 소위 TC 본더라 해서 얘를 눌러 붙이는 거예요. 눌러 붙이는 거였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갈아서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갈기, 그러니까 연마 공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연마 공정은 기존에 칩을 붙이는 공정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그러는데 후공정 장비사들이 하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정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에바라, 국내에서는 K스택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기술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 세 회사가 주로 연마 장비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전공정만 집중하다가 봤더니 후공정이 돈이 잘 되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의 후공정 장비 회사들보다 전공적 장비사 쪽으로 좀 더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거는 TSV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기술을 써주는 메모리 HBM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HBF 나온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일부 시장에 가깝다. 그렇지만 이게 장비로 보시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이제 에바라나 뭐 텔이나 램 같은 전공정의 아주 좋은 장비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려고 한다는 연마 기술이 핵심인데 이것은 후공정 장비사에 따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한미 반도체나 이쪽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핵심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된다면은 일단 왜 그러냐? 얘네가 그냥 붙이는 것 대비 갈아서 붙이니까 얇아지겠죠. 얇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좋은데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안 되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TC 본더라고 하는 거 열압착으로 누르는 거 이 누르는 방식을 쓰면 어떻겠니 해주면서 공정 이 두께 스펙을 좀 올려줄까 말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제품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새로운 기술을 넣고 싶어서 다른 경쟁자들 추격을 따돌리고 싶겠죠. 그게 있는 상태고 본딩 기술 된다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칠 때 여기 기존의 방식은 눌러 붙인다 그랬죠? 눌러 붙인다는 얘기가 여기 구리 동그란 구리를 이렇게 눌러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은 전기선에 찌꺼기가 있는 거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느려집니다. 근데 얘는 갈고 바로 붙이는데 여기는 그렇게 불순물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는 너무 어려워지는데 구리랑 구리라고 하는 여기 본딩이 있다. 가운데가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주 발열이 잘 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TC 본드는 여기가 발열이 잘 되는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도 개선이 된다. 두께와 발열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본딩 기술인데 지금까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TC 본드로 갈지, 그러니까 기존 거를 갈지, 하이브리드 본딩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모든 회사가 이걸 하고는 있다. 그래서 요거가 된다면은 HBM은 더욱더 발전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술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먼저 어떤 회사라도 누가 먼저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해가지고 양품도 수율도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다른 어떤 카드를 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소재와 부품과 장비도 좀 더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턴키를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이 되게 중요한데 HBM의 로직 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직 다이. 로직 다이는 중요한데 이거가 각 회사마다에 만들고 있는 A의 반도체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설계도니까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이 달라진 설계도를 삼성전자는 자기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는 TSMC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TSMC가 이거를 아주 잘 들어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HBM 원다이뿐만 아니라 로직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의 로직다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가 곧 오픈 AI든 뭐 구글이든 AMD든 누구든 간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턴키가 가능하다. 오픈 AI도 자기도 엔비디아에서 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이건 다들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는 소위 A직이죠.
ASIC과 ASSP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ASSP는 AI 반도체 GPU는 우리 거 써야 돼 라고 하는 표준 반도체 스탠다드 프로덕트 SP, 그게 현재 엔비디아와 AMD의 둘이 싸움인 것이고, 점유율은 85대 15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만 ASIC은 나머지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은 TPU, 텐서플로우 프로세스 유니트, 거기에 맞는 HBM도 ASIC이니까 설계도가 다 다르다. 다르니까 로직 다이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스텀 반도체가 될 수 있는, 로직 다이를 커스텀화할 수 있는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삼성전자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세미콘 코리아라는 데 가가지고 HBM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후발 주자였다가 선발로 주자를 가면서 로드맵까지 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던 게 얘기하셨던 HBM 4, 4E, 5 이것도 있지만 CHBM도 있었어요. 그게 커스텀 HBM. 두 번째가 ZHBM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GPU랑 HBM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HBM 이렇게 위로 올려요. 네, X, Y, Z축에서 ZHBM. 이렇게 하게 되면 좁아지겠죠? 좁아지니까 면적이 들어가니까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좋아할 테니까 이런 형태까지 반도체까지 만들려고 한 로드맵을 그렸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턴키 방식의 유리한 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HBM 역할도 있긴 하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HBM을 우리가 PNR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니얼 메모리, PNM이 정확히. 그러니까 GPU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GPU라고 하는 반도체 옆에는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의 데이터가 연료로 들어가야 GPU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얘를 통한다는 거거든요. 얘를 통한다는 의미는 얘가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거로 통하는 것도 있고, 추론은 뭐냐면 요 학습되어 있는 거에 정보가 들어와서 낀다는 거죠. 인퍼런스라고 하는 게 껴가지고 요걸 다시금 이제 해석하는 건데, 그 해석하는 데이터도 들어왔다가 다시금 HBM 통해서 GPU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HBM 여전히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같은 거나 뭐 GTC 같은 그런 연례 행사 같은 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GPU를 얘기하면서 계속 잠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GPU가 HBM 들어가는 GPU, DPU라 그래서 좀 더 뭐 다른 형태의 DPU인데 여기는 GDDR7이 들어간다든지 낸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LPU라 그래서 로직 반도체는 또 아예 안 들어가고 뭐 SRAM 같은 거라는 게 들어갑니다. 얘네가 결국에는 모든 게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주로 HBM으로 했고, 추론과 여러 가지 역할과 속도가 앞혀주기 위해서 다양한 GPU, 그걸 이제 XPU라고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게 XPU가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메모리가 연료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마도 성능이 상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메모리의 역할은 다양한 프로세스 유니트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메모리를 제외한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나 팹리스 회사들이나 빅테크 회사들이 메모리 양을 계속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메모리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기반을 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결국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인간 같은 생각을 하냐?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사람도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많이 넣을 줄 몰랐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넣어보니까 갑자기 글씨도 나오고 말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이상한 거 다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모리, HBM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HBM이라는 걸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2, 3등, 최악은 3등 업체에서 이제 어떤 로드맵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륙하면서 상승 분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작년 기준으로 한 60%, 6대 2대 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삼성전자 기술력이 앞서 있다 하더라도 물량이나 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뭐 6대 3대 1이나 5대 3대 2가 되거나 아니면 HBM4가 좀 빨리 나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1등은 하이닉스일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독점이 깨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독점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열세였다가 이거에다가 얘기드렸다시피 맞춤형 제품은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기존의 엔비디아 중심, AMD 중심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SP라고 하는 스탠더드 프로덕트 말고 맞춤 반도체, ASIC, 스페셜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 형태 반도체들, 맞춤 반도체까지의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작년보다 서륙할 것이고 올해는 점유율을 좁히려고 할 것이고 내년도에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의 HBM4E가 진공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오너가 아니라 저기 뭐 대표이사, 예. 그룹 총수죠. 그룹 총수의 위치가 어떤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투자가 줄어들 것인 과연 그것이 리스크의 요인인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위협 수단일지 하나의 거래 수단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해결됐다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번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특히 올해가 딴 것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는 내년도에는 뭐 글로벌 1등 회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라 금융 리스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금융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뭐 저기 이란, 이스라엘, 이란 친구 같은 경우의 상황에서 보듯이 갑작스레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동양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1등의 이익을 갖고 간다? 미국이 참을까 생각도 되긴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은 하이닉스처럼 ADR 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직접적으로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않지만 해외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게 미국 시민이나 글로벌한테 도움되는구나 라는 형태의 금융적인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 주가가 저평가됐고 이것들이 하나의 소위 거버넌스 리스크가 항상 있었거든요. 거버넌스 리스크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쪽에 가깝냐. 예전에는 그룹 총수들이 지분율을 높이려고 주가를 낮추거나 소위 알맹이를 빼놓고 나머지를 뭉거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로 우회 상장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 외려 주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돈이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돈을 넓혀서 지금도 세금 낸 것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되는 것처럼 소위 주가의 부양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더라라고 하는 마인드로 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글로벌리 메모리 회사의 독과점이라는 형태로서 리스크를 떠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형태의 금융적인 거버넌스 정책 같은 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도 1등이죠. 모든 것에 대한 1등인데 엔비디아는 가장 강력한 게 결국에 로드맵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처음에 GPU가 짱이라고 하더니 메모리가 짱이라고 하더니 지금 뭐죠? 광이 좋다 그러고 자기가 AI 칩이 아니라 팩토리 만든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회사들 사들이고 있어요. 사들이고 투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LPU 하나 만들려고 20조 원을 넣지 않나. 그록이라는 회사 하고요. 그다음에 루멘텀과 뭐 마벨 같은 거에도 조단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가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메모리를 갖고 있는 턴키 방식의 유일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드맵을 그려줘서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방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돈으로 1등이 아니라 실제 1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금융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진출 같은 거. 두 번째 기술 로드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인반도체 클래스가 크게 두 군데인데 남사면하고 원사면이 있는데 이 먼저 되는 곳은 용인의 1단지가 이제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내년 2월 달에 이제 완공이 돼서 그 웨이퍼가 내년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팹은 1년간 공사를 해야 건물이 완성이 되고 6개월 정도 장비 셋업이 들어가고 3개월 정도 웨이퍼를 생산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야 내년 말에 웨이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가 늘어날 곳이 아무데도 없다. 지금 어떤 곳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년 말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투자분 고민이겠죠. 메모리가 웨이퍼가 는다네. 그럼 혹시 퀀터티가 양이 늘어나니까 프라이스가 줄지는 않을까? 이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은 상당히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면 다르겠지만 두 번째,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삼 쪽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라인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지 매입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산업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P가 평택입니다. 평택의 네 번째 라인의 2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건물의 반절 정도 되죠. 그 건물을 원래 파운드리 쪽으로 하려다가 파운드리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HBM으로 바꿨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산업이 좋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용인 쪽에 더 팹을 짓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저러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짓겠지만 이 미래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평택에 있는 신규 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팹의 성공이 되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일러 팹의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것이 미국의 빅테크 회사의 수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수주,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카메라 수주,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퀄컴 수주를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안 좋긴 하지만, 일단은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상황이고, 1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 일단은 올해는 고객 확보하겠다, 매출을 따지지 않고. 근데 올해는 이제 소위 흑자 전환이 목표인 거고요, 내년도를 실제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곡차곡 좀 길을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 시스템을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좀 중장기적으로 제 계획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를 파운드리 산업의 회복의 원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젖어 있는 평택이나 텍사스 펠로팹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망이 되게 많이 갈립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적으로 보자면은 내년 말까지 반도체 대부분 다 팔린 상태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PER 같은 경우는요, 10배 이하예요. 57조 원 정도 보시게 된다면. 근데 이제 왜 그러냐? 1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여전히 순환품, 사이클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깨져야만이 삼성전자가 소위 얘기하는 TSMC 같은 반도체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 때는 메모리가 상당히 주인공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 하나 만들어주는데 뭐가 바틀렉이냐? 메모리가 바틀렉이고요. 메모리가 대대 있으면 요새 나오는 뭐 기판이나 광이 바틀렉인데, 일단은 이 엔진이라고 하시는 GPU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HBM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PC와 핸드폰일 때는 여기 512 넣어도 되고 1TB 넣어도 돼 라고 하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이었어요, 메모리가. 근데 지금은 얘가 필수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2019년부터 TSMC는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회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GPU 만드는 게 이렇게 되고 있다면 HBM도 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을 벗어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AI 버블이 있지 않은 바에야, 그러니까 버블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투자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HBM과 GPU는 같은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메모리가 이 단품이라고 하거나 사이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소위 B2C 고객들의 흐름이 크다, 뭐 제품 교체 주기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말고, AI 인프라를 깔 때 인프라 깔고 에이전틱 나오고 피지컬 나온다고 하는 요 사이클만, 요 흐름만 그대로 간다면, 물론 AI의 거대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기존의 이런 순환 방식, 그래서 이제 저 삼성 다닐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천수답이 뭐냐면 하늘에 부르면 답한다. 하늘이 뭐냐면 전자산업이죠. 전자산업에 비가 막 내려주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팔렸다가 비가 그쳤어요. 그럼 안 팔렸다가, 이렇게 큰 굴곡이 있던 게 두세 번 있었는데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시대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기존 생각들을 조정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상승폭은 일단은 생산에 대한 이익으로 보자면 내년 말까지도 거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고, 길게 보자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6년이 작년도 메모리 시장이 2,500억 불이었는데 올해가 이거에 딱 2배 된다고 하거든요. 5천억 불. 근데 이게 맞는 게 한 달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이요 320억 달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기존의 반도체 제일 높은 사이클을 했을 때가 200억 달러였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1.5배가 높아요. 근데 이게 한 달이에요. 그럼 이 32 곱하기 몇 해도 마이크론까지 합쳐지면 5천억 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메모리 시장이 2배로 늡니다. 그럼 내년도 어떤? 내년도는 이것의 5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500억 달러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대만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그 서플라이 메이커 마켓 분석하는 회사가 이제 예상을 했고, 요것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메모리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보통 1대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500, 5,0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한 5,000에 한 6,000? 내년도에는 혹시 비슷할까?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 메모리가 기존의 사이클릭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좀 그래서 일정 정도 일단은 주가까지 예상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떤 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실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자주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아직 MSCI 지수라고 모건 스탠리 지수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이머징 마켓의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거는 안정적인 마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도 올해까지 오늘 봤더니 1년 전 대비 삼성전자는 250%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470%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포트폴리오상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뺐다는 얘기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져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뭐 비트코인 하락 이 등등을 통해서 메꾸려고 뺐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 자체의 정책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제 자동 매매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ETF 거대 자금들이 자동으로 그냥 일정 정도 되버리면 환매해버리는 형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유머니가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서학개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냐. 맞습니다. 이건 거의 맞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국내 거래 쪽으로 외국 왜냐면 요새 미장이 아주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빼고 돌아오신 분들 꽤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자본들이 제가 1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자본들이 현재 한국 ETF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겠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저러 봤을 때도 전체적인 국가들 중에서도 동아시아가 대만과 일본이 4, 5년 동안 주가가 한 5배씩 올랐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리스크했던 게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쪽 돈이 안 몰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남아있고 그게 이제 작년에서 올해까지 딱 2배 올랐던, 2배 좀 더 올랐는데 그런 상황 이유가 뭐냐면 그 거버넌스 이슈라고 하는 거를 국가적으로 좀 해결을 했죠.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해외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쇼티지 상품 이것이 있기도 하고 제조업 기반도 있기 때문에 좀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자기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뉴머니는 서학개미에 다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이 4월 14일 정도 되죠. 4월 중순인데 지금 보니까는 그 이란 그 전쟁 터지기 전 정도까지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막 22만 전자 막 이럴 때가 2월 말이었던 것 같고요. 3월 달에는 소위 너무 이제 조정도 있다가 지금쯤 조금 나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2월 말이랑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적도 좋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질 일은 뭐 이런 정치적 사건이 있지 않은 바에야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더욱더 이익이 많은 데가 어디냐를 보시는 걸로 본다면 AI 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다른 뭐 조방원이라는 산업들 있죠. 그러니까 방산이나 원자력이나 조선일 이쪽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AI 반도체 내에서 보자면은 쇼티지가 어디서 나는지 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뭐 삼성 전기 쪽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뭐 광 쪽인데 결국에 그게 AI 데이터 센터에서 쇼티지 나는 게 일단은 구리선 말고 광통신선이더라. 광 쪽이더라. 두 번째가 반도체를 붙여주는 기판 쪽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돼서 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삼성전자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익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근데 내년에 주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올해의 상반기 한 3분기까지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것이 해외 같았었으면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 마이크론 주가만 보더라도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질 일은 없다. 그렇지만 더욱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게 요청하신다면 다를 수도 있겠다.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팹을 가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장비를 뭐 소재 부품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지 뭐 장비하고 부품까지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장비사 장비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1년 전에 뭐 방송들에서는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기존에 이 사이클의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23년도 때 삼성전자 마이너스 10조 원 막 이렇게 엄청 손실을 받아서 실제 라인의 팹을 바로 짓진 않았거든요. 근데 팹의 건설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팹에 장비가 들어간다고 친다면 지금부터 발주가 나오고 막 제작 중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 장비사 같은 경우는 저쪽 테일러 팹에도 이미 장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된 시점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뭔가 좀 리스크를 테이크할 거냐 봤었을 때 냉정하게 보자면 반도체 쪽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장비사는 뭐 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사는 특히 탑5 장비사, 그러니까 해외 장비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5개 얘기입니다. Applied Materials, Lam, TEL, ASML, KLA라고 하는 이 5회사하고 기술적 격차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5회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들은 거의 독점적 위치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들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ASML이라고 하는 노광장비사는 장비 한 대가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경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텔이라고 있는 세 회사도 거의 경쟁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끼리 경쟁 중이긴 하지만 KLA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 5회사는 실제로 장비 가격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각자의 독점이다. 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실제로 국외 장비사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국내 장비사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오르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 갑자기 돈이 몰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되게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실제 이 메모리사들의 투자에 따라서 수혜는 맞습니다. 많서도 기술력에 따른 어떤 독점 여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너무 많이 오르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과연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정적인 투자를 보고 잘 되는 차별된 기업들을 보신다면 저는 해외 장비사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단 트럼프 리스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를 비롯한 이 2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무도 말을 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들썩은 하긴 하지만 반도체 산업 봤을 때는 트럼프에 갖고 있는 정치적 원사가 특별히 도움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물동량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 원유에 대해서의 원가 비중이 반도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뭐 철강, 정유 이런 데는 막 원가 비중의 원유가 너무 강하죠. 그런데 반도체는 이 웨이퍼 한 상자가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25메가 이게 끝나고 나서 팔릴 땐 한 메가 4,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5메면 10억에 가까워요. 그럼 1,000만 원짜리가 들어가 10억이 난다는 얘기는 이거의 원가 비중보다는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거에 따른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나온다고 생산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는 비율가 높지 않습니다. 약간 리스크했던 게 뭐였죠? 카타르 공장에 있었던 헬륨 같은 가스 이런 것이 좀 중요했는데 그것도 좀 수비된 상태라서 트럼프 리스크에서 반도체 쪽은 크지 않다.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관세는 있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거는 뭐 반도체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 작년에도 얘기했었죠. 삼성전자 지분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저러 공장 짓는데 뭐 보조금을 지금 안 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돼서 트럼프의 관세는 상당히 일시적으로 이익률을 두들길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거는 또 정치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세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는 일시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으로 봤을 때 메모리가 만약에 독점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면 또 어떤 또 이런 경제적으로 관세 같은 것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국가 정부하고 잘 협상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소위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럴 수 있느냐?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나 기판은 아주 그렇진 않지만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된 어떤 이 부품의 70%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은 아주 특별히 유불리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관세 같은 걸 봤을 때 일시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건 협상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그렇다고 미국의 라인을 많이 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은 일단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이 올해도 대부분 팔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수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불량품의 비율이 낮다는 거고 그 웨이퍼의 불량품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에 다양한 것이 거느리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뭐 40% 후반대인데 하이닉스는 이번에 당연히 50% 넘을 겁니다. 60%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정적인 수율에 따른 역대급 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좋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은 결국에는 메모리 쪽에 안정적인 기술력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주가까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그 다음에 40만 넥스였나? 뭐 10만 전자는 몇십만 넥스였지? 50만 넥스인가? 저는 그때부터는 이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20만 전자, 100만 넥스를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더 어려운데 저는 이 두 회사가 판매가를 제외한 이익률 차이는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비슷하게 두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40만 전자가 된다면 하이닉스도 이거의 2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늘어가는 델타량은 두 회사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6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투자 같은 거. 그리고 투자를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 업계를 알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계의 디폴트 장비사들이죠. 그러니까 독점적 장비사들을 많이 투자했던 편이긴 했었습니다. 해외 쪽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메모리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코스피를 추정할 정도로 비슷한 형태 정도까지 되어 있는 시가총이 엄청난 회사들이죠. 저는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ETF 같은 걸 보실 때 리스크 많은 ETF가 좋을진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업종별로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 업종별로 묶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반도체 요즘에도 주변 분들 만나고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빼고 산업이 좋은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치면 산업이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뭐 정책이 올라갔다든지는 물론 있는데 이게 이익률을 보시면 우리나라 1년 이익이 뭐 600조 정도 잡아요. 지금 전체 기업 이익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0조 잡아요.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00조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 회사들은 쉽지 않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ETF를 볼 때는 우량주가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투자 선택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샀다 팔았다 정도는 조금 어렵겠다. 저는 ETF는 추천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량한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물론 그에 배분을 줄 수 있겠지만은 리스크는 우리나라 주식도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 이익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 괜찮을 것 같다. 리스크인 ETF는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좀 멀긴 하지만 AI 제외하고는 가장 현재는 핫한 쪽에 그러니까 AI 센터에는 광과 기판 같은 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현재는 우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퍼져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공 우주 쪽에서는 좀 더 미래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보실 필요 있고 그쪽은 당연스럽게 물론 국내 회사도 있겠지만은 해외 쪽에 있지 않을까. 그다음 나머지 쪽에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책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전문가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항공이나 우주 산업 쪽은 좀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쪽도 이제 약간 해외 쪽을 보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맞으면 이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보게 된다면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만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에이전틱 AI에 따라서 실적이 있냐 없냐가 버블 여부를 선택한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버블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AI 하고 있는 소위 4대 기업들이죠. 오픈 AI부터 이런 제미나이 그록 그다음에 이제 클로우드 쪽 이렇게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회사들 중에서 대단한 얘기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들이 물론 이제 회사채도 발행하기도 했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순환 매매를 통해서 좀 겨우겨우 웬만하고 있긴 하지만 오픈AI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바람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심한 버블이냐 저는 보진 않는데 에이전틱 AI에 따라서 올해에서 내년 정도까지의 상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보자면은 AI 사이클에서 AI 하는 회사들은 중요한 차지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불황이냐 아니냐는 있겠지만 여기 회사들은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 때 뭐 알타비스타, 야후, 뭐 라이코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다 모르실 거예요. 뭐 저처럼 40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반도체는 남아있거든요. 제조업은 남아있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AI는 중개사의 문제인데 이쪽은 실제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그쪽보다 리스크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구상을 했었을 때
요즘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비율을 조정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분산투도 되게 중요해서 저는 일단 반도체 쪽을 많이 알고 있고 국내로 보자면 반도체 쪽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나머지 사람 잘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소위 얘기해서 그 대장주들 모아오는 그 ETF 있어요. 그걸 좀 산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개별 소부장 중에서 이제 아주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을 좀 사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 지금 외려 한국과 미국의 비율을 저는 한 2대 1 정도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왜냐하면 한국은 되게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미국은 여러 가지 리스크 있어가지고 덜 되긴 하는데 여기가 지금 떨어진 것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너무 오르긴 했지만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성장세가 높다고 얘기하는 쇼티지라고 할 수 있는 기판과 광 쪽도 좀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쪽은 아주 작은 퍼센티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익률에 되게 민감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어떤 뭐 방송 보니까는 우리가 연에 18% 정도만 가지면요.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30억이 된대요. 네, 그런 형태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채권금리나 은행 금리가 보통 3% 정도 잡죠. 보통 6, 7% 정도 나게 되면 양호한 거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이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 뭐 전업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오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 오래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량주로서 반도체는 가져가야 되고 우량주의 종목들을 ETF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업의 범위 내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가지면서도 독특한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웅달셰방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만나뵙게 해서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중요하기도 하고 뭐 주식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뭐 기술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업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반도체는 중요한 것 같고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웅달셰방 또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